네, 안녕하세요. 이은기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새해 첫날 정말 기쁜 소식만 많이 전달해 드리고 또 1년 내내 그래야 되는데 올해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부터 2025년 경제 대전망해서 시리즈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환율과 금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실물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물 경제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GDP,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 속에 들어가면 내수는 어떻게 되고 또 외수,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상은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의견도 많이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리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경제전망 2부 해서 GDP 성장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그 속에 제가 부제로 이미 시작된 경제 위기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뭐 이게 제가 괜히 여러분들께 무슨 뭐 공포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적어도 6.25 남북전쟁,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정말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그동안 계속 경제 성장이 추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락이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막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선 제 의견을 드리기 전에 다른 그 의견들은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내년도 뭐 정부에서도 경제 전망을 1%대로 낮출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최근에 있었고요. 실제 여기 보시면 뭐 한국은행도 최근에 1.9%로 낮췄고 뭐 다른 여러 뭐 국제 IB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지금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 요약을 하면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내년도에 한 1.9% 성장할 것 같다. 이거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도 당초에 뭐 2.5% 한다고 했다가 뭐 한 2.3%로 낮춰 잡았었는데 그보다 더 안 될 것 같다.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2.3%할 거다. 이러면서도 1.9% 내년에 할 거다. 후년은 1.8%로 할 거다. 이거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보통 2%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보다 계속 2년 연속 낮아질 거다. 이렇게 2년 연속 계속 잠재 성장률 밑으로 아니면 2%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미 시작된 경제 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는 말씀이고 사실은 또 제 의견이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이거 정도만 해도 저는 선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미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뭐 한 1.8%, 모건 스탠리도 뭐 1.7%, 현대경제연구원이 비교적 잘 전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1.10% 정도 잡았는데 최근에 이러한 혼란한 그 전국 상황이 잘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마지막 의견은 최종 영상에서 최종 화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 하면 GDP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명목이 아니라 실질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GDP라는 게 뭐냐는 거죠. GDP는 이제 보통 한 나라의 1년 동안의 경제 성적표다. 뭐 이렇게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한 나라가 1년 동안에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 합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로 생산하냐는 거죠. 결국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생산 자원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생산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자원이 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생산 함수다, GDP 생산 함수다 얘기하면 노동, 자본, 토지 이걸 3대 생산 요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노동, 자본, 토지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무조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산 기술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GDP라고 하는 거는
얘가 증가하고 생산 요소 양이 증가하고 생산 기술이 증가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토지 같은 거는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뭐 증가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영토가. 그러니까 그건 뭐 변화가 없고 보통 노동과 자본이 증가해야 되고 또 생산성, 기술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노동은 단순히 양뿐만 아니라 이제 질적인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력의 어떤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경제 성장을 이렇게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본은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건설 자본이 있고요. 또 설비 자본이 있고 또 지식 자산이 있어요. 지식. 그러니까 보통 R&D 이런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것. 이것이 다 자본으로 잡히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얘는 이제 생산성으로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나 아니면 또 건설과 설비로 나눌 수가 있다. 자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생산성은 이제 기술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총요소 생산성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요소가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이라든가 뭐 토지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합해서 묶어가지고 이제 총합한 그러한 생산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을 보면 아무래도 이 노동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자본의 축적도 중요하고 또 지적 자산 특히 그러한 어떤 R&D 자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률 또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 잠재력을 볼 때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GDP 성장 추세를 볼 때는 항상 이 공급 측면을 우리가 보통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급 측이다. 이제 생산하는 쪽, 공급하는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전반적인 그 생산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보통 우리 15세부터 64세까지 하는데 그 인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 성장 잠재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이건 뭐 제가 한국은행이나 뭐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이야기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려왔습니다. 또 자본은 이 속에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이 자본이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투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체 우리 이 투자를 놓고 보면 전체 우리가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가 한 30% 남짓인데 절반 정도가 다 건설 투자예요. 이렇게 15%까지 차지하는 나라가 없어요. OECD 국가 중에는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 너무 자원이 건설 투자로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 투자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계속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투자로도 잘 안 간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보면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R&D 투자 이렇게 있는데 설비 투자, R&D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추락한다. 그게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동안도 계속 추락을 해왔어요. 이렇게 추락한 이유가 바로 이 공급 측에서 제대로 이 노동력이 계속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또 그 속에서 이 자본 투자, 설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기술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게 계속 주저앉고 있는 거고 이걸 갖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도 보면 이게 한국은행이 그동안 이제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보면 2035년 정도 되면 여기 보면 중위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 인구 전망을 해서 이 정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거야 이렇게 볼 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되면 2030년대 중반이면 이미 0% 근처까지 간다. 50년 되면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35년 해봤자 지금 10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도 이미 여기 한 2025년 이후에 한 2030년 정도 되면 1%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이게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한국은행에서 또 하나 발표를 했어요. 이게 좀 전 자료는 2024년 이게 6월에 나온 자료인데 또 하나 나온 거는 최근에 12월에 나온 자료예요. 여기는 뭐 자기들이 뭐 좀 더 여러 가지 뭐 보정을 했더니 그거보다 심각한
심각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건 뭐 과거 그동안 이제 변화해온 그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더라. 떨어지는데 그 속에 보면 총요소 생산성의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기술 투자가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줄어들고 있다. 또 자본 투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 노동 투입도 줄어 뭐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러는데 앞으로도 이게 보면 2025년부터 이건 5년씩 이렇게 잘랐어요. 5년씩 잘랐는데 이게 잠재 성장률이 뭐 2025년부터 한 1.8% 떨어지고 그다음에 1.3%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더라. 그래서 적어도 2035년 이때 가도 1%대, 1.0% 정도, 1.1% 정도 하더라. 근데 앞선 자료는 이게 거의 0%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50년 정도 되면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했는데 그거보단 좀 더 양호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내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너무 먼 미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년 이야기 단기적인 어떤 경기 변동은 우리가 GDP의 수요 측면을 들여다보거든요. 수요를 들여다보는 게 바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기업 활동을 하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실 때 뭐 단순하게 뭐 내년은 어떨 거야 뭐 이 정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도 내다보고 또 그리고 또 내년은 어떻게 보고 이렇게 단기, 장기를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체를 볼 때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려면 공급 측을 들여다보셔야 된다. 단기는 수요 측면을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래서 수요는 뭐냐면 일단 생산하는 산출물이 어디로든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 측을 보면 소비 수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가게가 그걸 구매를 하잖아요. 그 가계 소비가 있고 또 이제 기업들이 또 그걸 구매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비로도 쓰고 여러 가지 원자재로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투자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정부도 또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로서 또 아니면 생산자로서의 활동을 또 하는데 그때 필요한 또 지출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또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게 있어요. 해외로 이제 수출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또 반대로 또 수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통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이 순수출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투자가 있고 지식 생산물 투자 이게 R&D 투자예요. 일반적 기술 수준을 높이는 그런 투자가 있고 순수출이 있다.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된다. 그래서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는 이유 네 가지를 보시면 돼요. 소비가 과연 어떨 거냐?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될 거냐? 정부 지출을 과연 계속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수출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을 보시면 소비가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소비가 지금 계속 지금 완전히 죽을 쓰고 있다. 뭐 죄송합니다만 뭐 죽을 쓴다. 뭐 이런 어쨌든 그런 용어를 써서 어떻게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너무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GDP 대비로 뭐 한 100%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통 가계 소득으로 대비를 하면 이게 100%가 아니라 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한 130% 수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안정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내년 전반기까지는 계속 이게 진행이 될 텐데 그 상황까지 계속 간다면 전국이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소비가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어렵다. 또 한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건 좀 사실 꼭 옳지 않다. 우리 경제학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소비는 이게 금리의 함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가계는 이 대출도 하지만 반대로 저축도 하네요. 저축한 사람들이 입장에 생각하면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더 자산 효과가 더 플러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가계대출이 많은 그러한 가계는 금리가 높으면 소비를 잘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높아서 소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맞는 측면도 있긴 해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얘 때문에 그런 거지 금리가 높아서 소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 저축은 하나도 안 하냐. 그게 말이 안 된다. 최근에 뭐 KDI에서 계속 그런 얘기하고 뭐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옳지 않다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금리가 그러면 최소 100번 양보해서 그래 고금리 때문에 소비가 안 된다면 그럼 앞으로 금리가 계속 많이 낮아질 거냐. 쉽게 낮추지 못할 거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낮출 수 없는 요건이 뭐 환율도 너무 지금 계속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더
환율이 폭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못할 거다.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소비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고 건설 투자는 투자 가격에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및 R&D 투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건설 경기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전국도 불안하고 또 뭐 그거 말고도 지금 PF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부실이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실 폭탄을 계속 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설 경기가 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벌써 2022년부터니까 24, 24 벌써 2년여가 지나 버렸는데 이걸 빨리 이걸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정리 못하는 게 좀 큰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건설 투자를 계속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엄청난 뇌관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거는 정말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러한 요인인데 금리가 쉽게 낮춰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건설 투자가 또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다. 또 전국도 굉장히 불안하니까 어렵다 하는 얘기고 설비 투자, R&D 투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는 건데 세계 경제가 지금 전반적인 전망이 올해보다 내년 나쁠 거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럴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미국 말고 중국 나쁠 거고 EU도 나쁠 거고요. 유로 지역 다 나쁠 거고 뭐 그 일본도 나쁠 거고요. 전반적인 선진국 경제가 다 나쁠 거다. 그런 상황에서 뭐 신흥국 경제 일부 뭐 인도 정도 뭐 좀 좋을까요? 뭐 이 정도 좋은데 그게 전체적인 경제를 갖다가 세계 경제를 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경제가 다 위축되고 또 국내 소비, 국내 이게 이 두 가지가 내수 중에 아주 핵심인데 소비라든가 뭐 건설 투자 거기다 이제 설비 R&D 투자인데 이런 것들이 다 위축된다고 보는데 자기 나 혼자 더 투자를 많이 할 거야 이렇게 못 할 거고 수출 전망이 또 녹록치 않아요.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또 잘 안 할 거다. 또 금리도 또 쉽게 낮추지 못하니까 또 이 설비 R&D 투자가 또 제대로 살아나지 못할 거다. 이 수출은 이제 위축되는 이유가 뭐 이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시 이제 출범하면서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관세 폭탄을 본격적으로 때리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직접적으로 뭐 일반적인 보편 관세를 갖다 10%에서 20% 정도 때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수출이 잘 안 될 거고 어쩌면 한미 FTA도 재협상하는 그런 상황까지 막 가게 될 텐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 관세를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아니면 또 우회 수출하는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멕시코에 대해서도 뭐 100% 관세까지 뭐 때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고 또 중국에 그다음 많이 수출하고 아니 두 나라가 거의 한 20%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두 나라를 합하면 거의 보통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이 두 나라 수출이 다 위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어렵고 중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중국 경제가 위축돼서도 그렇고 중국이 우회 수출하는 것도 다 막히게 되면 또 그 우리나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유로 지역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면 또 어려울 거고 또 특히 반도체 경기가 이제는 거의 이제 피크를 지나서 이제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많이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데 이게 또 위축되면 올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올해 경기가 그래도 2% 정도 수출 성장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마저도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이 지금 전반기에 지금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 거의 뭐 전체 내년도 예산의 한 3분의 1을 쓰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뭐 추경을 하겠다 뭐 추경을 하는데 하긴 하겠죠. 당연히 할 텐데 해도 지금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너무 크고 계속 국가 부채도 커지고 있다. 이런 걸 계속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 더 늘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전국이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이 정치적으로 계속 마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정부 지출이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몇 가지 더 부가적인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뭐 29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되는 거죠. 이 뭐 PMI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컨설팅 기업이 전국에 그 3,000명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 72.6%가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근데 내년은 어떨 거냐?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 같다.
예? 올해 이미 72.6%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엔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6%고 올해랑 비슷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37.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가계빚이 지금 1인당 1억 시대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뭐 1인당 9천원 이게 가계가 아니라 가계대출 물론 가계대출 갖고 있는 그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거의 1억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사상 최대 금액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나온 그 금융안전보고서 이게 가장 그래도 종합적이고 신뢰가 가는 그러한 자료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부실한 그러한 금융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민간신용 하면 우리 가계대출하고 기업대출을 합한 거예요. 이 두 개 합한 것에 그 GDP 대비 민간신용의 어떤 비율인데 최근에 이게 뭐 명목 GDP가 빨리 증가해서 이게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20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연체율이에요.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 보면 밑에 짙은 녹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가계대출 연체율인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빠르게 증가해서 거의 1% 가까이 되고 있고 특히 이 기업대출이 뭐 소상공인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2.4%까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지표고요. 이것을 다시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은행하고 금융기관, 그러니까 비은행 금융기관이죠. 이렇게 나눠보면 은행은 비교적 괜찮아요. 우리 5대 시중은행 하면 뭐 우리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런 데는 다 괜찮은데 문제는 이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2.78,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타 대출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은 1.1% 비교적 이거보다는 낮은데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속을 다시 또 이제 금융 업권별로 이렇게 나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은행은 뭐 밑에 깔려 있고요.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이 지금 무려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한 3개월 이상 계속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제 고정이하 여신 비율로 이렇게 잡히는데 이게 무려 10%나 된다. 그러니까 전체 여신 중에 10% 정도가 제대로 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뭐 상호금융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증가 추세를 유심히 여러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전에 이제 가계대출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대출도 보시면 기업대출의 연체율도 이거 보시면 특히 비은행 금융권 이쪽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을 보면 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자영업자라고 하면 보통 이 다중채무자들 뭐 세 곳 이상 이렇게 뭐 대출을 일으킨 그러한 분들이고 또 저소득이거나 또 저신용인 그러한 분들의 연체율은 지금 10%가 넘는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떨어질 거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내년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더 경제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걱정이다. 부동산 PF 연체율도 이게 지금 계속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토지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려 연체율이 18.57% 20% 가까이 된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이게 어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이게 쭉 떨어지고 있어요. 10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여기 보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가 뭐냐면 2000년 이제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막 고금리 상황이 뭐 경제가 막 나쁠 때 요때 레고랜드 사태 났을 때 그때 상태와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게 내년도에 그럼 다시 살아날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좀 전에 이제 기업들의 심리 지수고, 이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소비자 심리 지수도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게 갑자기 확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충분히 지금 현재 그 정치적 혼란 상황이 여기 포함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조사 기간이 2024년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인데 최근 상황이 계속 더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면 2020년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그때보다는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그쪽 상황을 막 접근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 2009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또 많이 나빴는데, 그러한 상황 이후에 지금 최대 나쁜 상황까지 막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것들 다 합한 거. 좀 전에 인들, 그러니까 기업인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그 심리를 갖다가 전부 종합한 것, 두 가지를 합한 것.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BSI하고 CSI를 합한 것을 우리가 보통 경제심리지수 ESI라고 하는데, 그것도 최근에 와서 이게 확 주저앉고 있다.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 그것은 2000년 우리 처음 저기 코로나 상황이 터진 이후에 지금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다. 내년도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지출이라도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경기 부양하면 좋은데 계속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재정 수지 지금 현재 계속 정부의 그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부의 그 국가 채무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물론 그 전체적인 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좀 늘려서라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그동안 계속 드려왔는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과연 이걸 질서 있게 잘 이걸 정부가 지출을 경기 부양하는 쪽으로 잘 쓸 수 있을까? 양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이라도 좀 잘 되면 되지. 근데 수출도 잘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품목별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전 산업이 보면 2014년 4, 4분기만 해도,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난 4분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00이 넘었는데 지금 이게 100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96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보면 이 중화학공업 쪽이 주로 우리 중화학공업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수출이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반도체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올해 4분기만 해도 135, 굉장히 경기가 좋았는데 이제 꺾이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년 64로 떨어져요. 1분기에 이게 더 나빠질 거다. 이게 굉장히 나쁠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품목별로 봐도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나쁠 거다. 이래서 나쁠 거고, 또 국가적으로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빼고 전 세계적으로 뭐 유로 지역도 그렇고, 아니면 또 이쪽 그 중국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일본은 일본대로 뭐 당연히 경기가 나쁘고요. 이렇게 경제가 다 선진국 그룹이 다 경제가 나쁜 상황이니까 수출이 잘 안 될 거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막 펼칠 때 우리나라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 뭐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반도체 경기까지 꺾어져 버리면 내년도에 수출이 굉장히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정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금리라도 빨리 낮추면 그래도 어떻게 내 수점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니까 그렇게 낮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외환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낮추기 쉽지 않다. 그래도 물가는 안정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게 환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물가도 불안한 상태에서 과연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가 있을까? 한국은행의 사실은 맨데이트, 한국은행의 그 금리를 조정하는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물가를 잡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2% 수준에 유지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금융시장은 우리나라 그 내부적인 여러 금융기관의 그런 금융 안정도 있고 주식시장도 있지만 외환시장도 있거든요. 근데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데 과연 이걸 그냥 금리를 무조건 낮출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를 일부 좀 낮추긴 낮췄는데 이게 낮췄으면 3.5에서 지금 이게 지금 3.0%로 낮췄잖아요. 두 번 낮췄는데 그래도 이 실제 보면 이 여수신 금리가 다 실제 시장 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 낮출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낮아지지 않는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이게 계속 위축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건설도 이게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 설비 R&D 투자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 수출도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 정부 지출 쉽게 하지 못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금리도 쉽게 낮추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정말 최악이다. 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네 1.9% 하고 뭐 골드만삭스 1.8이고 모건스탠리가 1.7이고 현대경제연구원 1.7%라고 하는데 저는 1.5%를 달성하면 정말 대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해 1.4% 했거든요. 그거보다 높기만 하면 정말 대성공이다.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새해 첫날 별로 박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러한 그 전망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또 판단하셔서 올 한 해 정말 피해 입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정말 자산 잘 지키시고 또 이러한 위기를 또 기회로 잘 삼아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세 번째 영상에서 주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 거냐 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상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거기서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에 대한 말씀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